한국이 3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35개월 연속이에요. 심지어 올해 3월에는 373억 3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대 흑자를 찍었죠. 불과 한 달 전인 2월에 세운 사상 최대 기록 231억 9천만 달러를 단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온 바로 그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뛰면서 147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역대급으로 좋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외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다른 경로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국제경제학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이런 경로가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출이 잘 되면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고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의 가격, 즉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꽤 직관적이고 깔끔한 논리죠. 실제로는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던 시기에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아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2006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는 이 교과서적 메커니즘이 비교적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그 등식이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등식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등식을 압도하는 다른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 변수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한 나라의 외환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두 개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경상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계정, 정확하게는 금융계정이에요. 경상계정은 물건을 팔고 사는 데서 발생하는 돈의 흐름입니다. 반도체를 수출하고 받는 달러, 석유를 수입하고 지불하는 달러, 이런 것들이 경상계정이죠. 반면 금융계정은 투자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 달러가 들어오고 한국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사면 달러가 나가는 식이에요. 경상수지가 아무리 흑자를 내도 금융계정 쪽에서 더 큰 규모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순수하게 외환시장에 남는 달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한국 외환시장의 첫 번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본계정의 역전이라는 현상이에요. 올해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로 그 시기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293억 3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예요. 숫자를 비교해보면 상황이 선명해집니다. 경상수지로 373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주식 매도만으로 293억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느끼는 달러 수급은 흑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빠듯해지는 거예요. 경상수지의 플러스를 금융계정의 마이너스가 상쇄해버리는 셈이죠.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요, 더 교묘합니다. 달러 환류 구조의 부재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에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수출 대금이 국내로 송금되고 기업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환율이 내려간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 대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역외 계좌에 보유하거나 해외 자회사에 유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고 해외에서 투자를 집행하려면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통계에는 흑자로 잡히지만 그 달러가 실제 한국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수 압력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흑자는 낮지만 달러는 국내에 없다. 이 한 문장이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의 핵심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통화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화는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5위권 통화에 해당합니다. 유로나 엔, 파운드처럼 기축 통화에 가까운 통화들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현저히 적죠.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대규모 자본 이동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 훨씬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같은 양의 물을 부어도 큰 수영장은 수위가 거의 안 변하지만 작은 욕조는 금방 넘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구나 원화 환율은 국내 외환 시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고의 차액 결제 선물환, 흔히 NDF라고 부르는 시장에서 환율이 선행적으로 형성되는 구조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신흥국 통화를 팔고 달러나 엔이나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때 이 NDF 시장에서 원화 약세 베팅이 먼저 터집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환율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미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중동 지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글로벌 달러 수요가 급등하면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한국의 경상수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글로벌 달러 강세의 파도 앞에서 국내 수급만으로는 환율을 방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설입니다.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인데 환율은 1470원대라는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실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처음 벌어진 건 아닙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연간 약 106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수출 경쟁력이 절정이던 시기였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에서 출발해 1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상수지만 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했는데 환율은 오히려 15% 가까이 뛴 겁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자산을 대거매도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아무리 좋아도 자본 유출의 물살을 막지 못한 거예요. 지금과 비교하면 트리거가 조금 다릅니다. 당시는 중국 리스크가 반가쇠였다면 지금은 글로벌 달러 패권 재편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가 배경이죠. 하지만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경상흑자를 자본 유출이 압도하는 패턴이에요.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의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경상수지 흑자국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외 순자산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가 역사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자본이 탈러 자산으로 대거 이탈한 것이었어요. 일본이라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막대한 경상흑자를 쌓아온 나라조차 자본 유출 앞에서는 통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한국과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경상수지 상태와 환율이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현상, 그리고 그 디커플링의 원인이 자본 계정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쯤에서 한 발 물러나 더 넓은 시야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오래전부터 자본계정 자유화가 진행된 이후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가 전통적 이론보다 훨씬 약해졌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경상수지보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흐름, 소위 핫머니의 방향이 단기 환율을 훨씬 더 잘 설명한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한국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에서 실제 무역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거래예요. 환율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에서 실물 무역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자본 거래에 함성에 묻혀버린 겁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자본 계정의 규모가 경상 계정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이 구조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사기 위해 매수하는 달러의 규모가 수출업체들이 공급하는 달러 규모에 맞먹거나 초과하는 시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원화 실질 환율이 34%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품 충격만이 아니라 달러 자산 수요와 저축 수요가 모두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상수지가 벌어들이는 달러와 금융계정에서 빠져나가는 달러가 완전히 다른 채널로 움직이면서
양쪽의 힘겨루기에서 자본의 힘이 무역의 힘을 이기는 시대가 된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의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얼마나 잘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출 경쟁력의 성적표이고 36개월 연속 흑자라는 숫자는 한국 제조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환율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자본이 이 나라를 향해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는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도 자본이 빠져나가면 통화 약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14년에 한국이 그랬고, 2022년에 일본이 그랬고, 지금 2026년에 한국이 다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환율은 무역의 언어가 아니라 자본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수출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이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글로벌 자본이 안전자산을 찾아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가 환율을 결정하는 1차 변수가 된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라는 숫자에 안도하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역설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 개방된 모든 신흥국 외환시장이 공유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전형적인 단면인 셈이에요.